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대가 되는 여성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눌 가족도 친구도 없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가족을 대신해 유튜브 사연 채널을 듣고 있습니다. 매번 듣기만 하다 이렇게 사연이라도 보내면 답답한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어질까 싶어 보냅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와 당당하게 살고 싶어 이 사연을 마지막으로 제 우울한 과거를 털어내려고 해요. 아마 두 번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연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기 전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어린 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사업을 이어받아 경영해 오시던 아버지께서는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끌어 가셨고, 저희 가족은 덕분에 모자람 없이 풍요로운 삶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저희 아버지께서는 당시 시대 분위기 속 무뚝뚝하고 일밖에 모르는 다른 아버지들과 달리 무척이나 자상하시고 가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회사 일로 바쁘셨지만 항상 어머니와 저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해 주셨어요. 일 때문에 가족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으실 텐데도 사업차 외국이나 지방으로 갈 상황이 생기면 항상 가족을 데리고 가실 만큼 가정에 충실한 분이셨죠. 그런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어머니와 저는 큰 노력 없이도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저는 부족함 없이 완벽한 가족처럼 보이는 이 가정의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게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려오는 날이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행복하기만 했던 우리 가족에게 그런 비극적인 일이 닥칠 거라는 것은 더욱이 예상하지 못했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버지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직접 운전대를 잡으시고 가족을 데리고 다니시는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날도 지방의 공장일 관련으로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 같이 내려가게 된 우리는 아버지의 일정을 마친 뒤 주변 관광지를 돌아다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저는 뒷좌석에 앉아 관광 상품으로 사온 인형들을 가지고 홀로 놀고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앞 좌석에서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시고 계셨죠. 평소에도 차들이 많은 고속도로보다는 한적하고 경치도 둘러볼 수 있는 국도를 좋아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어린 저와 어머니에게 차 안에서도 더 넓은 세상의 볼거리를 보여주고 설명하시며 즐겁게 운전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바다에 앉아있는 갈매기의 정신이 팔려 뒷유리까지 몸을 돌려보고 있던 저는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으며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 뒤로 드문드문 떠오르는 기억으로는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섞여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와 뒤집혀 있는 아버지의 차량이 기억이 나고,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듯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우리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야 정신을 차리고 몸의 통증을 느낄 수 있었던 저는 그제서야 겁에 질려 부모님을 찾기 시작했지만 주변 어디에도 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또다시 의식을 잃었던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수술이 끝나고 병실에 옮겨져 있을 때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다시 부모님을 찾았지만 제 옆에는 친척분들만 계셨고, 어느 누구도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건지 저의 애원하는 물음에도 화제를 돌리며 말을 아끼셨죠. 결국 부모님을 찾다가 병원에서 처방한 안정제를 맞고 저는 잠이 들게 되었고, 방심하신 어른들의 이야기를 잠결에 듣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는 겨울이 지나가고 만연한 봄이 되었을 시기였는데 어쩐 일인지 갑작스럽게 눈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시작된 꽃샘추위와 금방 내린 눈으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이 되어 있었죠. 급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차량이 전복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뒤따라오던 차량들 간에 연쇄 추돌 사고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급히 119 구조대가 출동하였지만 아버지께서는 사고 현장에서, 어머니께서는 저와 이송된 후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자는 척하며 어른들의 이야기를 엿듣던 저는 그렇게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고 병원 이불을 덮고 숨죽여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이 세상 그 어느 가족보다 행복하게 지내던 우리 가족이었는데 단 한순간의 사고로 이제는 제 곁에 더 이상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 저에게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친척들의 말에도 크게 슬퍼하거나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직 한참 어린 제가 부모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이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 주변에 제대로 된 어른들이 있었더라면 그런 제 모습을 눈치채고 부모님을 잃은 저를 보호하고 치료해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할 친척들은 부모님을 잃고 홀로 있는 제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제가 물려받게 된 막대한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죠. 누가 더 어린 저를 잘 보듬어 키워줄 수 있냐가 아니라 저를 돌봄으로써 자신들에게 떨어질 재산을 노리고 친척들 간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어린 저였지만 친척들의 그런 내막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던 저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조용히 제 마음속에는 사람에 대한 불신을 키워가게 되었죠. 어린아이지만 친척들이 서로에게 말하는 전부를 이해할 수 있던 저에게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선택권은 없었고 그들에게는 이미 제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 이전부터 아버지와 막역하게 지내시던 외국에 계신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사고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한국으로 들어오셨고 저의 후견인이 되심을 증명하시며 결국 돈을 가지고 다투던 친척들의 소동은 일단락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와중에도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많이 걱정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하루아침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겠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을 걱정하시어 제가 혼자가 되었을 때 든든한 울타리가 생기도록 아버지 친구분을 제 후견인으로 지정해 두셨던 거였어요. 그제서야 저는 마음을 조금 놓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후견인인 아저씨가 남이라는 이유로 걸고 넘어지려는 친척들 때문에 아저씨가 고생을 하셨지만요. 그렇게 부모님을 잃고 저를 보호해줘야 하는 친척들을 대신하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저씨께서 제 유일한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저씨는 아버지가 누구보다 믿으셨던 만큼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에는 관심도 없으셨고 오히려 상처를 가진 저를 늘 신경 써주시고 걱정하시면서 친자식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셨죠. 부모님을 잃은 제 앞에서 재산에 욕심내는 친척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지독한 불신이 생겼던 제가 그나마 지금처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을 사는 것은 모두 다 그런 아저씨 사랑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에게 손을 내밀며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았고 제가 겪게 된 일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사연을 알게 된 사람들은 아저씨처럼 저를 위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들 하나같이 저를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했어요. 그건 모두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유산 때문이었죠. 아버지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해 오셨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겨주신 유산이 모두 아버지의 피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유산 덕분에 저는 부모님 없이도 남은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낼 수 있었고요. 하지만 나쁜 사람들은 돈 냄새를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맡는 건지 제가 무슨 수를 써서 감추고 다닌다 한들 꼭 돈을 보고 제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나이도 성별도 상관이 없었죠. 게다가 제가 아저씨 덕분에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된 뒤에도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친척과 그의 지인들이 저를 찾아왔었으니까요. 로또에 당첨되어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런 기분인가 싶었죠. 덕분에 친구 한 명 마음 편히 사귈 수 없었던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이름과 존재를 지우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20살이 되어 독립을 선택한 저는 아저씨에게 그간의 은혜를 감사히 말씀드리며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도 모르는 나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죠. 그 뒤로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를 하는 대학생으로 혼자 지내며 무사히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었고 회사에 취직을 하여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하다는 아무렇지 않은 것들이 저에게는 무척이나 절실했습니다. 매번 제 평생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였으니까요. 제게는 제가 가진 많은 돈도 명예도 지위도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나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해주며 나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그런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 한 명 제대로 사귈 수 없고 남을 쉽게 믿지 못하는 저에게 가족을 바라는 것은 꿈보다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물론 개명까지 한 뒤에 저도 친구들을 사귀고 연락을 하는 지인들이 생겨났지만 그들에게 한 번도 제 본명과 상황을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내게 아무 대가 없이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속이고 솔직할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죄스러웠어요. 그 죄책감 때문인지 정말로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교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마음을 두드리는 사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새로 이사한 집의 이웃이었어요. 평소라면 이웃 간의 인사를 나누거나 알고 지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땐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옆집 택배를 확인도 하지 않고 뜯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키지 않은 물건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놀라 그제서야 이름을 확인하니 옆집 호수가 적혀 있었죠. 문 앞에 놓여진 것만 보고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던 저는 옆집 문을 두드려 사과를 하려 했습니다. 여기 이 집 택배 같은데요. 저희 집 앞에 있어서 제 물건인 줄 알고 확인도 하지 않고 뜯어버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손상된 부분 있으면 제가 변상할게요. 아니에요. 뭘 이런 걸로 사과까지 하세요. 물건도 아무 이상 없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문제 생기면 나중에라도 꼭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나저나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신가 봐요. 옆집은 내내 비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얼마 전에 이사 왔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이런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제 실수에 호탕하게 웃어주던 남자. 진형 씨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실수로 인해서 안면을 튼 우리는 그 뒤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눴고 가끔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날씨나 안부를 묻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과 제가 깊은 인연이 될 줄은 몰랐죠. 그냥 요즘 보기 드물게 이웃에게 관심 많고 친절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제 생각과 달리 그 사람은 제게 다른 감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언젠가부터인지 알 수도 없게 그 남자는 제게 과한 관심을 가지며 저를 이성으로서 바라보는 듯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옆집인데요.
제가 요리를 했는데 좀 많이 해서 괜찮으시면 나눠 드실래요? 네? 글쎄요. 저는 이미 저녁을 먹어서요. 잘 모르는 사람의 호의를 받기가 부담스러웠던 저는 당연하게도 거절을 했죠. 거절당한 남자의 표정이 우울해 보였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뒤로도 그 사람은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대놓고 표현하기라도 하듯이 끈질기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문고리에 선물을 걸어두고 가기도 하고 저와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며 쪽지를 쓰기도 했죠. 물론 저도 가끔씩 제게 호의를 보이는 남자들과 연애로 발전하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내 거주지에서 괜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만나더라도 헤어져서 이사를 가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저의 거절 의사 표현에도 그 사람은 한 번만 만나달라며 끈질기게 애원했습니다. 솔직히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구애하는 남자가 저도 점점 궁금해졌어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그만큼이나 거절당하면 감정이 상하기 마련일 텐데 그 사람은 구김살도 없이 다가왔거든요. 저같이 철벽을 심하게 치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그렇게 굳게 닫힌 제 마음의 문을 열은 것을 보면 그 사람도 정말 보통은 아니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밖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동네 친구부터 시작하자며 악수를 권하는 그 남자는 그날 이후 저에게 천천히 다가와 주었어요. 제게 고민 얘기도 꺼내고 응원도 건네고 우리는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애매한 관계를 유지해 갔죠. 진영 씨는 작은 사업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그럼 사장님이시네요? 젊은 나이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사장이란 직책이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제자리 걸음만 몇 년째인 회사인데요. 그냥 정말 구멍가게 수준인걸요. 그냥 자영업자라고 해주세요. 그래도 자수성가해서 그 정도 하시면 사장님 맞으시죠? 너무 겸손해도 사람들이 욕해요. 사실 진영 씨가 사업을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직접 음식을 해먹고 알뜰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냥 건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 같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알고 보니 수억을 주무르는 사장님이라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구나 싶어서 달리 보이기도 했어요. 그 뒤로 우리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 속 깊은 얘기들을 나누며 호감을 쌓아가던 우리는 결국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거절하고 철벽만 치던 제가 언제 그 남자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감정을 키웠는지 저도 모를 일이었어요. 수십 번의 거절이 무색할 만큼 순식간에 진영 씨가 좋아져 버렸고 본격적으로 연애를 한 뒤에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진영 씨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 두 번째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후견인이셨던 아저씨 다음으로 마음이 가는 사람이었죠. 늘 진솔한 마음으로 저를 가감없이 대하며 위해주는 진영 씨를 보면서 저는 진영 씨가 제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프기라도 할까봐, 다치기라도 할까봐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관심과 사랑을 얼마 만에 받아보는지 생각하게 되었죠. 늘 제 안위와 기분을 걱정해주며 제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몸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얘기를 다 할 순 없지만 제 가벼운 장난에도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놀라서 손을 덜덜 떨 정도로 제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했죠. 그 사람이 제게 하는 행동들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정말 지극정성이라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는 갈수록 그 사람의 사랑에 익숙해져 갔고 언젠가부터 진영 씨는 먼저 떠나가신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줄 만큼 제겐 더없이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쯤 되니 사람을 믿지 못하던 제가 어느새 진영 씨와 결혼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시작할 때는 연애까지만이라 선을 그어두었던 저였는데 마음속 깊게까지 사랑을 받다 보니
이런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 싶어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이란 제게는 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을 가지고 싶지만 진영 씨와 결혼을 생각하면서도 저의 모든 것을 진영 씨에게 털어놓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진영 씨를 속여온 것처럼 사실을 전한다는 게 용기도 없었고 또 걱정이 많았어요. 진영 씨에 대한 믿음과는 별개로 내가 이 얘기를 굳이 꺼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괜한 제 과거 이야기로 진영 씨에게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고 우리 사이의 진심을 왜곡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끝까지 비밀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진영 씨와 작게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다른 가족들의 동의는 필요 없었어요. 오래전 부모님을 잃은 제 사정과 비슷하게 진영 씨에게도 일가 친척이 없었거든요. 어쩌면 저는 저와 비슷한 진영 씨의 상황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많이 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아였던 그 사람은 혼자 외롭고 힘들게 살아오며 자수성가한 멋진 남자였죠. 그래서 더 좋았어요. 아무도 몰라줄 내 상처와 외로움을 진영 씨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저희의 결혼 생활 역시 너무 행복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아껴주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죠. 별것 하지 않고 같이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 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매일 퇴근길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오는 남자,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저는 남편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은 가끔 금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었어요. 물론 어떻게 해서든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옆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지켜보는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사실 그럴 때마다 제 양심이 찔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내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남편이 도와줄 수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한다는 것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사실을 말할 용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로 자란 것을 알게 된 후로는 혹시 나와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며 내게 서운할까 싶어 더욱 그랬어요. 하지만 남편의 어려움을 지켜보는 것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갈수록 안 좋아. 그냥 작은 문제 때문에 그렇지 뭐. 이번 투자도 어그러지면 정말 문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어. 다 된 거였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말을 바꿔버리니까 그동안 들인 돈이 얼만데 손해만 보게 생겼네. 다른 투자자들은 없어? 찾아보면 누구 하나는 있지 않을까? 글쎄, 투자자가 발렀다가 뺐다는 소문이 들리면 누구도 투자하려고 안 하지.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해봤자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어떡해? 당신 내 걱정하는 거야? 미안해. 괜히 잘못도 없는 당신 걱정이나 시키고. 뭐 망하면 내가 막노동이라도 뛰어서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워하는 남편을 지켜볼 수만 없던 저는 결국 뒤에서라도 몰래 남편을 돕기로 했습니다. 익명의 투자자를 자처하여 남편이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게 되었죠. 여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 나한테 갑자기 투자자가 생겼어. 정말? 너무 잘 됐다. 그 고마운 분이 누구야? 글쎄, 투자사를 통해서 투자를 해주시고 그분이 익명을 원하셔서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정말 은인이시지. 이제 됐어. 여보, 우리 길바닥에 나 앉을 일은 없겠다. 진짜 다행이다.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고맙네. 다행이라며 그제서야 얼굴을 피는 남편을 보며 저도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부모님 유산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던 저였기에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제 힘으로 남편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뿌듯했습니다. 기뻐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래서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 뒤로도 저는 남편이 급한 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받았다거나 익명의 투자자 뒤에 숨어 남편을 도와왔고 남편이 잘 되기만을 누구보다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바람에도 남편에게 좋지 못한 일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남편이 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듣게 된 거죠. 여보, 나 암이라고 하네. 이식밖에는 답이 없다고 해. 조금 빨리 발견했더라면 절제만으로 버틸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이식이 필요할 만큼 급한 상황이었고 당장 기증자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았고 마땅한 기증자를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여보, 어떡해. 왜 하필 당신한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당신 두고는 못 죽어.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보자. 남편은 제게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게 좀 불법적인 일이고 돈도 많이 든다고 해. 밖에서 돈을 주고 기증자를 구해오면 어떨까? 뭐? 밖에서? 얼마나 드는데? 근데 문제 없는 거 맞아? 혹시 사기당하거나 문제 있는 장기라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해?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글쎄. 돈 때문에 그래?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지금 돈이 문제겠어? 당신 살리는 게 먼저지? 그게 아니라 사실 나도 며칠 동안 혼자 많이 생각해보고 알아봤어. 우리 다른 곳에서 기증자를 찾을 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해주면 안 될까? 물론 내가 여자라서 간이 작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영 방법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 건강관리 잘하고 체중 조절해서 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선 내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볼게. 나랑 같이 병원 가보자. 여보, 그 말 진심이야? 간 이식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니야. 부작용이 엄청날 수도 있다고.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할지도 몰라. 아니면 수술하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럼 당신은 죽게 내버려 두라고? 어차피 나도 당신 없으면 살기 힘들어. 그리고 그깟 약 좀 평생 먹고 고생 좀 하면 어때?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 살기만 한다면 나는 괜찮아. 남편은 제가 그렇게까지 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건지 한동안 말도 없이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병원을 가기 전에 혼자 병원을 다녀오기로 했죠. 그런데 병원을 다녀온 남편이 제게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 나 간암 아니라고 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간암이 아니라니. 나도 잘 모르겠는데 촬영할 때 뭐가 잘못됐는지 오진이었나 봐. 당신이 기증한다고 해서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다른 병원도 가서 알아보다 검사해서 알게 됐어. 아무튼 나 암도 아니고 간도 멀쩡하고 깨끗해. 아니, 어떻게 병원에서 그런 걸로 실수를 해? 미친 거 아니야? 그래, 나도 며칠 동안 걱정하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정말 고소라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살았다는 게 다행이잖아.
그래서 나도 그냥 잊어버리려고. 나 지금 너무 행복하고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야. 다 당신 덕분이 아닐까 싶어. 그동안 내 걱정해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해. 가끔 병원에서도 오진이 있다고 하지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간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걱정하고 고민한 시간이 아까워 황당하기는 했지만 암이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되었죠. 그 뒤로 남편은 정말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더 활기차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며 우리의 행복이 평생 이어지기만을 바랬어요. 하지만 어렸을 적 큰 사고를 겪고 늘 불행을 걱정하던 저는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이제는 우리도 서로 거리낄 게 없다 생각했는데 그쯤 믿었던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비밀이 생긴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사업 문제는 잘 몰랐지만 남편은 그런 제가 서운하지 않도록 늘 상황 설명을 해주곤 했었어요. 잘 될 때는 어떻게 잘 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남편은 제게 뭔가 숨기는 것처럼 자기 얘기를 잘 하지 않았고 어딘가 쫓기는 것처럼 바빠 보였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뒤에서 몰래 도와주던 저는 그런 남편이 걱정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했죠.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웬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목격한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미룰 것도 없이 남편에게 따져 묻게 되었죠. 나 당신이 낮에 웬 여자랑 있는 거 봤어. 그 여자 뭐야? 당신 요즘 나한테 숨기고 말 안 하는 것도 너무 많고 나 자꾸 당신 의심스러워. 당신 설마 그 여자랑 바람이라도 피는 거야? 뭐? 아니야. 바람이라니 말도 안 돼. 내가 당신을 두고 무슨 바람을 피겠어. 그럼 그 여자는 누군데? 그 젊은 여자가 설마 투자자라도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은 제대로 말 못하지만 외도는 정말 아니야. 왜 말을 못해? 나한테 숨기는 게 대체 뭐야? 혜수야,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이전에 나는 의심하고 욕하더라도 지금의 나는 제발 믿어줘. 내가 나중에 꼭 다 얘기해 줄게. 나한테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래. 남편의 그 말이 의문스럽기는 했지만 당시에 저는 화가 나 있었던 탓에 그 깊은 의미를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제가 남편을 의심하던 도중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병원입니다. 그 오진영 씨 가족 되십니까? 네, 제가 부인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저희 남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갑작스런 낯선 목소리의 전화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탓인지 저도 모르게 왠지 전화벨이 울릴 때부터 불안했고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하염없이 남편을 찾았고 저는 현장에서 즉사한 남편의 시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제발 일어나 봐. 여보. 빗길에 가드레일을 받고 굴러떨어진 남편은 몇 시간 뒤에야 발견이 된 바람에 구조가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차량은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고 처음 발견자는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안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했어요. 사고가 얼마나 처참했던 건지 결국 남편은 아무런 손도 써보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다 제 잘못 같았어요. 남편을 의심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더라면 남편은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텐데 저의 괜한 의심으로 남편이 사고가 난 것 같아 자책을 하게 되었죠. 남편과 마지막 대화가 싸움으로 끝이 났다는 것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쯤 되니
혹시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 것인지 내가 불행을 몰고 다니는 건 아닌지 싶어졌고 저는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저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커져갔습니다. 소중한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로해줄 조문객마저 몇 없는 모습을 보며 제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덧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남편의 장례를 마친 후 세상과 단절되어 꽁꽁 숨어 살고 싶었어요. 장례를 마친 저는 마치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저와 남편의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집 정리를 마치게 된 전 마지막 남은 남편의 사무실로 향하게 되었죠. 남편의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이곳에서 열심히 일했을 남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남편의 숨결이 남아있는 듯하여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습니다. 그렇게 죽은 남편을 추억하며 정리를 하던 도중 서랍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남편이 저에게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이었습니다. 첫 대목을 보며 유언장임을 알게 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사고를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미리 유언장을 써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잔뜩 적혀 있어 다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남편이 저에게 이 유언장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말대로 하면 넌 살 수 있어. 어떤 이유에서든 남편은 편지의 내용대로 행동해야 제가 자신 없이도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며 경고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 유언장과 USB를 챙겨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있었죠. 제가 먼저 확인해 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몇 번을 다시 읽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던 저는 우선 남편의 유언을 따라 유언장과 USB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유언장에 적혀 있는 내용을 따라 경찰서의 한 형사분을 찾아간 저는 남편의 이름을 말하고 유언장과 함께 USB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본 형사는 잠시만 기다려 달라며 자리를 안내해 주었고 잠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정신이 없던 저는 초조하게 기다리며 불안한 심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온 형사는 저에게 증인 보호 요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이나 할 법한 증인 보호 신청을 얘기하는 형사를 보며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형사님은 제가 몰랐던 제 남편에 관련된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착실한 사업가로 알고 있던 남편의 본 모습은 사실 한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말단 조직원이 아닌 직접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었죠. 제가 개명을 하기 전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제 과거를 알고 있던 남편은 제 본명과 제 과거사를 다 알고 있었고 애초에 저의 재산을 노릴 목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저와 다른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불법을 저지르며 그동안 큰 돈을 번 것처럼 저를 속여왔던 것입니다. 제 앞에서 일부러 힘들다는 얘기를 흘렸고 그렇게 익명의 투자자가 저인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계속 돈을 갈취한 것이었죠. 그러다 결국에는 자신의 암을 미끼로 큰 돈을 받아내어 제 곁을 떠나려고 했던 겁니다. 나중에 제가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제가 어떻게든 남편의 불법적인 행동에 가담을 하게 되었기에 제가 경찰에 신고하기 힘든 것까지 모두 예상을 하고 계획한 범죄였어요. 하지만 저와의 결혼 생활을 했던 남편에게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남편을 위하는 제 진심을 느끼던 남편은 결정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도 남편에게 장기를 이식해 주려는 저를 보고 결국 마음을 돌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다시 새 출발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제서야 앞으로는 몰라도 지금은 믿어달라는 남편의 말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범죄자에게 행복한 결말이 있을 수 없죠. 지금까지 자신이 몸담았던 일을 털고 저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남편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에게 입힌 피해들과 벌려놓았던 잘못들로 인해서 발목을 잡혀버리고 만 거죠. 남편이 변한 낌새를 알아차린 사기꾼들은 혹시 남편이 조직을 배신이라도 할까 싶어 저를 인질 삼아 남편에게 계속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저를 약점 잡아 어쩔 수가 없었고 남편은 그제서야 자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나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만을 믿고 있는 저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주고 싶었던 남편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가 남편이 한창 일로 바쁘다며 저를 소홀히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모습을 들켜 저와 갈등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피해가 최소화하려면 단 한 명의 조직원도 빠짐없이 잡아야 했던 것을 알았던 남편은 스스로를 희생하여 남은 범죄자들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 몰래 그런 유서와 USB를 만들어 두고 제가 찾아간 그 형사님과 일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사고가 벌어졌고 제가 유서를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남편이 사고가 난 건지 아니면 조직원들에게 당한 것인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남편 역시 자신의 비참한 말로를 예상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형사님은 남편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제가 들고 간 그 USB 증거들로 남편의 마지막 목표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곳에 그 조직원들의 자세한 신원과 위치 등등 수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이 있었고 지난 수사들 중에 법망을 빠져나간 증거들과 피해자와 피해 금액의 목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것 덕분에 수사에 진전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의도대로 모든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지만 남편의 실체와 그동안 제가 속아왔던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던 저는 얼마간 현실을 제대로 인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지냈던 모든 시간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별할 수 없었어요. 저를 마지막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 형사님도 수십 년간 형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처음이라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제 진심에 그 사람이 정말 감화된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편지만으로는 남편의 생각 전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물어볼 수도 없는 곳에 가 있는 남편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던 저는 우선 예전과 같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비록 아직도 남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행동한 이유는 제가 잘 살기를 바랬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와 맞물려 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 저는 이전의 저의 모습과 달리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잘 살아보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너무 피해망상적인 저 스스로를 고쳐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누구도 믿지 못할 일을 겪은 저로서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라지게 될 지금의 저의 모습을 이번 사연으로 훌훌 털어내고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저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